두 번째 사연 나누겠습니다. 참 많은 사연들이 와 있어서요. 작년 6월 아버지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항상 강한 모습만 보여주셨던 분이기에 아버지의 갑작스런 죽음은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유가족에 대한 차가운 시선과 죄책감이 더해져 공황장애, 우울증, 거식증의 폭식까지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서 유가족 지원 심리 상담을 받은 후에 저는 이전의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와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6살 자살 유가족 아버지를 잃은 도아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먼저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마워요. 어렵게 나오셨을 것 같은데 당시 아버지를 잃었을 때 어땠는지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네, 그날 기억은 정말 아직도 생생한데요. 그때가 6월이었거든요. 아버지가 그렇게 가신 날이 하필 제가 기말고사였었어요. 그래서 시험을 보고 온 다음 날 갑자기 아버지가 사라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생이 아버지를 찾는다는 전화를 하고 굉장히 목소리가 떨리는 채로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저는 괜찮을 줄 알았어요. 아버지가 강한 사람이니까. 가부장적이시고 강한 모습만 집에서 보였기 때문에 그래도 최악의 상황은 아니겠지. 그냥 아버지가 무서워서 잠깐 어디 피신해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가 오자마자 연락이 오더라고요. 아버지 찾았다고. 근데 목소리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알았고 도착해서 아버지를 찾았다고 했는데 아버지가 그 시신으로 발견됐다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장녀라고 들었어요. 네. 그때 뭐 어머니도 경황이 없으셨을 거고 동생도 뭐 미루어 짐작이 가고 아직 어리니까. 그러면 일단 저는 장녀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그냥 이렇게 무너져 있을 수만은 없겠다. 내가 뭔가를 먼저 나서서 해야겠다. 이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무너지면 엄마랑 동생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무조건 약한 모습 안 보이고 강하게 있으려고 했어요. 근데 저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다 힘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왜 울지 않냐, 너는 왜 이런 상황에서 밥을 잘 먹니, 약간 이렇게 비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원망의 눈초리로 쳐다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그게 그런 상황에 어떻게 비난을 하는 사람이 있죠? 아버지를 잃어서 상처받은 그 책임으로 똘똘 뭉쳐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는 어린 아이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계속 주변에서 그렇게 수군거림이 들리고 저한테도 이제 제 스스로 그 자책감이라고 하나요? 없던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내가 밥을 제대로 먹는데 저 사람들이 밥을 먹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하네? 그럼 내가 잘못된 걸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점점 밥을 먹는 것도 못 먹게 되고 또 근데 내가 왜 못 먹어야 돼? 다른 사람 때문에? 또 먹다가 토하고 이런 거식증, 폭식증이 겹쳐왔었어요. 나는 그렇지 않은데 왜 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까? 이런 생각 때문에 약간 저도 피해망상이 생기기도 했고 밖에 나가는 것도 두렵고 호흡이 제대로 안 되고 괜히 두려움을 갖게 되는 그 공황장애가 왔었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결국은 어린 나이에 자살 충동까지 계속 겪었다는 거 아니에요? 뭔가 그렇게 계속 공황장애가 오고 스스로 피해망상이 생기고 모든 사람들이 자꾸 저한테 손가락질을 하는 것 같아서 그러면 차라리 다른 사람들도 사실 내가 죽는 걸 바라는 게 아닐까. 뭔가 저희 죽음을 바라는 게 아닐까. 아이고, 세상에. 네.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 근데 아까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을 몇 번을 언급을 하시던데 네.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부분에 머물고 있나 봐요. 보통 사람이 자살하기 전에 다잉 메시지를 보낸다고 해요. 뭔가 신호를 준다거나 아. 그날따라 굉장히 제가 등교를 하는데 힘이 없는 목소리로 그냥 자기 발에 가시가 박혔는데 혹시 이거 빼줄 수 없겠냐. 아, 발에 가시가 네. 박혀 있다고. 근데 그거를 절대로 물어보실 분이 아니시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바쁘다고 그냥 병원 가서 빼 하고 갔는데 그 며칠 안 돼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라 사실 아버지 딴에는 그게 약간 내가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 좀 도와달라 그런 메시지였는데 사실 제가 그걸 모르고 지나친 거 아닐까. 근데 아까 그 외부의 도움을 청할 때까지 지속됐다는데 외부의 도움은 어떤 도움을 청했다는 거예요? 네, 자살 유가족 도움 주는 그런 정부 기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상담 선생님들이 먼저 저를 가장 많이 도와주셨고 그렇게 연계해서 이제 유가족 모임 분들을 만났는데 그분들 말이 굉장히 저한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같은 아픔이 있으니까. 네, 같은 아픔이 맞아요. 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그리고 또 어떻게 극복해 나가셨을까? 그렇게 같은 상처를 공감하고 나누다 보니까 제가 제 일상을 다시 찾는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좀 이제 조심스러운 말씀인데 그 서수남 선생님 그 따님이 먼저 간 뭐 이제 부모님은 뭐 산에 묻고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제가 세 아이를 키웠는데 연년생이었어요. 근데 큰 아이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 맞고 자기는 이제 뭐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겠다고 그래서 뭐 네가 그렇다면은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해라. 그래서 미국에서 뭐 학교를 다니고 대학교를 다니고 거기서 졸업하고 거기서 결혼을 또 했어요. 결혼해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여기 병원 응급실인데 보호자가 급히 필요하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환자가 위급하다. 왜 위급한 거냐, 교통사고냐 그랬더니 이 위출혈로 굉장히 위험하다. 이게 아무래도 참 예감이 벌써 이상해요. 그래서 최대한도로 빨리 비행기 티켓팅을 하고 가려고 그랬는데 오후 됐는데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 죄송한데 환자가 사망을 했다. 아유. 야, 이게 참 그 억장이 무너지는 마음을 뭘로 정말 비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이런 일을 내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갑자기 일을 당하고 나니까. 근데 미국은 그 시스템이 병원에서 장례를 해주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좀 그러면 화장을 해서 유골을 좀 보내줄 수 있느냐고 그랬더니 그거를 대행을 해주더라고요. 이게 부모 없이 그런 내가 그렇게 너를 이렇게 참 애지중지 키우고 너 잘 되기를 바라는 아이가 이런 모습으로 나한테 이게 정말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화장을 하고 이제 그걸 봤는데 딸아이를 안고 이제 이러고 집에까지 오면 1시간 이상 걸리잖아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왜 아니시겠어요? 아우, 정말. 사실은
제일 불효 자식이 누구냐면은 부모보다 먼저 간 자식입니다. 예, 불효 자식은 가장 부모한테 가장 큰 아픔을 주고 갔으니까 제일 큰 효자는 그저 잘 되는 거예요. 도화리 씨가 잘 되는 거라고. 예? 그러니까 아버지는 도화리 씨가 잘 되는 것이 가장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또 아버지에게 가장 큰 보람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꿋꿋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아버지는 정말 좋으신 거죠. 기쁘신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그런 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소수람 선생님 말이 네, 그 진짜. 이 심장의 어떤 느낌으로 와 닿았을 수도 있고 또 더 큰 힘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계획을 좀 한번 물어볼까요? 네, 개인적으로는 아버지의 이야기는 저에게는 끝이 났지만 제 이야기는 아직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꼭 자살 유가족이 아니고 저는 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게 사회에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진짜 우리 하리 씨가 여러분 엄청 대견합니다. 도아리 씨의 감사합니다. 인생을 응원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유. 네, 다음 사연 이어가겠습니다.